네, 독거스레지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모텔에 있고요. 이틀 정도 있으면서 좀 쉬면서 영상 6개 만들고 쉰 것도 아니죠. 이제 세금도 내고 저 게시글에 올려드린 글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이틀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2달 반 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다시 돌아왔고요.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 이제 LA이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영상들은 제가 3월 말 여행했던 곳들 그 에피소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1일 1영상 하는 게 여행하면서 하는 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호텔을 2박을 잡아놨겠어요. 그래도 여행 영상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좀 미국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2달 반 동안 2만 킬로 가까이 이제 운전하면서 19개 주 50여 개 도시를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다녔습니다. 뭐 제 여행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여행 유튜버들이 주로 이제 관광지 다니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런 스토리를 이제 짜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조사하듯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 물가라든가 사람들 하고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건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또 차 고장 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것들, 법률적인 것들, 이런 경험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을 미국으로 오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정보성이 많은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무작정 오기만 하면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저랑 이제 여행 영상 보시면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상가들이 붐비지가 않아요.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택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점들이 많이 이제 폐업한 곳들이 좀 있었고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공실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이제 북부에 지금 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LA는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바다주도 갈 거거든요. 네바다주에 제가 이제 좀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데스밸리 이런 쪽을 여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노라든가 이런 서쪽 많이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쪽들 위주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공실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30%가 넘어간 상태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장된 그 요식업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왜 올라갔냐면 이것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결국에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요식업들, 그런 것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해서 뭐 윙스탑도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갔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런 것들이 주로 남게 되면서 뭐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근데 많이들 망한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주로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쪽들 체인 위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편하고 팀 문화 없고 그러니까 노트북 딱 펼쳐놓고 영상 작업하고 이제 쉬면서 영상 작업하고 이런 저의 필요를 이제 딱 채워주는 곳이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그런 체인들이거든요.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들 매장이다 보니까 업장이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이어링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원래 미국은 나이가 들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50% 정도는 실버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 그냥 놀아버리고 50%는 일을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월마트라든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사는 그런 도시, 마을 이런 데는 거의 실버 세대가 이제 점령을 해놨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시급이 높아요. 대체로 최저 시급이 15불 정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정도 일하면 이제 100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0불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제 자산이 없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3,000불이라는 캐시플로우가 딱 들어오게 되면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동부라든가 서부 끝에 뭐 뉴욕이라든가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이제 20만 불, 25만 불, 30만 불 이 정도 돼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중부라든가 서부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이 얼마냐면은 50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정도, 5억, 6억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레건주에 이제 캐논 비치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바다 옆에 있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집들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와, 가격을 알아봤는데 4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100만 불은 조금 좀 의리의리가 엄청 큰 집이고 40만 불 집도 괜찮더라고요. 2층 집들이. 그래서 집값이 정말 한국이 좀 미친 거긴 하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전체적인 생활비가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 그리고 꼭 대도시에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영주권 같은 거라든가 시민권이 있으면 그냥 파트타임 잡 같은 거를 하면서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 저 같은 경우는 로드트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처음 텍사스 갔던 3월 초만 하더라도 2불대였어요. 2불대. 2불 말. 2.7불에서 3불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갤런당. 갤런이면 3.6리터입니다. 1,100원 뭐 이 정도 하겠죠. 리터당 1,100원.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4월 달에 80불 넘어갔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제가 갔던 휴스턴, 그 텍사스 쪽 같은 경우에는 퍼미안 분지가 있는 미국 최대의 기름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 퍼미안 분지는 미국의 그 원유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바로 파가지고 바로 그냥 정제해서 텍사스에 정제해서 바로 이제 판매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고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국도를 이렇게 운전하면 가면 시추하는 그런 기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제 동부에만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정말 축복받은 땅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원유 위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서부로 오면서, 제가 이제 미국 중간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서부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래서 서부로 올수록 가격이 쭉쭉 올라서, 지금 여기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5불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80% 이상 더 비싸졌다고 봐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1,800원 이상. 리터당 1,800원. 지금 한국이 한 1,500, 600원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랑 생각하면 한국보다 이제 기름값이 더 비싼 곳이 이제 바로 캘리포니아 쪽, 서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로 오게 되면요, 테슬라 차량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 쪽에 테슬라들이 진짜 많고, 이제 그, 슈퍼차저도 좀씩 보이기 시작하고, 중부나 남부는 슈퍼차저가 전멸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으로 미국 로드트립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슈퍼차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루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도 전기차 보급률이 10%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국은 이제 더 충전 그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5%밖에 안 된대요. OECD 국가 34개인가요? 그 중에서 거의 이제 바닥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중국이 완전 치고 올라와서 뭐 걔네는 2010년, 11년부터 이제 상용화 시켜서 계속 팔았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2년, 3년 됐나요? 근데 각 나라들이 지금 자원의 무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니켈 같은 거 그냥 원석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가공 다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중국도 이제 히토리 같은 거 이제 꽉 막아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자꾸 한국이 미국으로만 너무 쏠리게 되면은 히토리 같은 거 걔네들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이버도 접속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길들이고 있는데 길이 안 들어지면 이게 딱 막아버리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의존도가 한 7, 80%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막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물론 우리도 수출을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시켰잖아요. 거의 이제 날강도 수준으로 지금 영업 비밀 같은 것도 다 내놓으라 그러고 뭐 초과 이익제 같은 거 이익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은 세금으로 혼납하라 그러고 지금 뭐 40조 정도를 공장 짓는데 도와주는데 반대급부로 토해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반도체를 죽였던 시즌이 아마 80년대 중반에 그 플라자비 이때부터 뭔가 좀 옥죄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일본을 따라잡게 되는 계기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을 오히려 더 서포트해주고 한국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워낙 한국이 지금 친미 친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뭔가 이제 길을 완전히 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바이든 이제 내년 대선 같은 것도 이제 염두에 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중국은 또 한국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하고 길들이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양국 사이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많잖아요. 뭐 서안에도 있고 저기 대련에도 있고, 대련은 아마 하이닉스가 있을 거예요. 그 공장도 예전에 마이크론 건데 하이닉스가 사버린 거죠. 6조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사면 안 되는 건데 사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가 미중 무역 전쟁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정보가 딱 있었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겠구나 해서 나갔는데 그걸 이제 하이닉스 덥석 사버렸는데 그것도 옛날 공장이에요. 진짜. 어쨌든 간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5% 이상 증설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을 더 짓고 말고 증설하고 말고를 왜 미국이 그렇게, 이거는 지금 미국이 공산당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중국이랑 미국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이게 반미냐, 뭐, 반일이냐, 반중이냐, 이걸 떠나서 국익이 이렇게 지금 좀 쭈그라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재용 회장도 찬실이 너무 어렵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한 넉 달 전,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 말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실현이 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고, 이제 사이클이 올라오면 반등하면서 조금 올라올 거긴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거라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에 5월 달에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애플 주식이 최고고 삼성전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록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뭐 AI가 관련된 부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좀 투자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8만 전자, 뭐 10만 전자 뭐 얘기할 때 많이들 달려들었다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아마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를 못 버티고 털렸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이제 우량주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주가가 뭐 90년대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50% 손절하고 40% 손절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주식, 뭐 아무리 무상향하는 주식을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커투스에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채널들이 정량적 분석이라든가 정성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정량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치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을 예를 들면 뭐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뭐 그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수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정량적 분석에 치우친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전문가들 그렇고, 뭐 대충 그래프 보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 여러분들 뇌피셜이라고 하면 되게 허황되고 너의 주관이고 너의 그냥 편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일기예보 같은 경우 슈퍼컴 우리나라 쓰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를 다 모으고 우리나라 데이터, 옆 나라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결론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걔네들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경험이 30년, 40년 된 노련한 예보관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라진 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치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르는 건 사람이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좋은데 결국 사람의 분석력이 가미가 되고 거기에서 가장 올바른 종목 선정이라든가 타이밍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제 책으로 보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되지 않고 그저 이제 그래프라든가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건 뇌피셜 덩어리다라고만 이제 치부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럼 되게 한심하죠. 왜냐면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그리고 뇌피셜이라는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적당한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의 분석력이라고 봐야죠. 개인의 노하우, 개인의 주식을 바라보는 능력, 이런 거. 같은 하나의 수치를 보더라도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프 딱 있다고 해서 1년차 된 주린이랑 20년차 된 투자자나 똑같은 결과를 내거나 똑같은 의미를 뽑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1년차 된 예보관과 40년차 된 예보관은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간 딱 돼버렸네요.
일단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여행을 한 2주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